오늘은 안 돼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지쳐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 그 표정이 내뱉는 모든 욕설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핥히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새벽의 푸른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나는 잠에서 깬다. 남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하는 것은 지난 2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나의 의식이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다. 푸석한 피부, 생기 없이 가라앉은 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나 힘겨워진 것이. 백합 세탁소. 아침 7시 나는 굳게 닫힌 철제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셔터가 말려 올라가며 내는 요란한 소음은 마치 잠든 동네를 깨우는 신호탄 같지만 실은 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절규에 가깝다. 가게 안은 언제나처럼 세제와 뜨거운 스팀, 그리고 오래된 옷가지들이 뒤섞인 냄새로 가득하다. 이 냄새는 내 몸에, 내 머리카락에, 내 영혼에까지 깊숙이 배어 있어. 이제는 나 자신이 곧 세탁소이고 세탁소가 곧 나인 것처럼 느껴진다. 거대한 세탁기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게 뒤편의 작은 살림집으로 들어간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막 지은 쌀밥, 그리고 어젯밤 미리 만들어둔 몇 가지 밑반찬. 그는 신문을 펼쳐든 채 말없이 밥을 먹는다. 밥은? 셔츠 다 됐나? 와 같은 용건이 전부인 우리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다. 그는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세상에서 사라진다. 텅 빈 집, 그리고 다시 가게. 이것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손님들이 맡기고 간 옷들을 분류하고 얼룩을 빼고 다림질을 하는 행위는 끝없이 반복되는 굴레와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 묻은 옷들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정작 내 삶의 얼룩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언제나 희미한 때가 껴 있었다. 독한 세제에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한때는 고왔던 내 손을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라고 말해주던 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떠올랐다. 그 기억은 이제 낡고 색이 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버렸다. 가게 구석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재봉틀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다. 한때는 이 재봉틀로 딸아이의 옷도 만들고 남편의 바지 단도줄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재봉틀은 자꾸만 말썽을 부렸다. 윗실과 밑실이 엉키고 남은 건너뛰기 일쑤였으며 급기야는 바늘이 탁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리기까지 했다. 몇 번을 고쳐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마치 더 이상은 아무것도 꿰매고 싶지 않다고,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멈추고 싶다고 시위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저 재봉틀은 고장나버린 내 마음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어떤 희망도 꿰맬 수 없게 되어버린 나의 모습.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다리미의 뜨거운 스팀 속에서 무표정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였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낯선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젊은 남자였다. 20 중반쯤 되었을까. 새하얀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용하고 깊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내게로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세탁되나요? 그의 손에서 풀려난 것은 눈처럼 하얀 실크 블라우스였다. 아주 오래된 디자인이었지만 섬세한 자수와 단추는 여전히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블라우스를 받아들다 그의 손을 보았다. 길고 가는 손가락, 예술가에게서나 볼 법한 그런 손이었다. 실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 더 그렇죠. 늘 하던 기계적인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손님들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격을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블라우스를 들고 있는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나는 순간 움찔하며 손을 뒤로 뺄 뻔했다. 거칠고 못생긴 세제 냄새가 배어 있는 내 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어떤 경멸이나 무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지한 호기심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가게 안의 기계 소음을 뚫고 내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나는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그는 시선을 들어 내 눈을 마주쳤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다. 그 눈은 마치 내 안에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이 옷, 어머니 유품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옷을 맡기고 돌아갔다. 나는 그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서서 그의 말을 곱씹었다.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그것은 비난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왜 수십 년간 잊고 있던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까? 그 후로도 강지훈 이름표에 그렇게 적혀 있던 그는 몇 번 더 세탁소를 찾아왔다. 언제나 오래되고 특별한 사연이 담긴 듯한 옷들을 가져왔다. 손으로 짠 듯한 낡은 스웨터, 빛바랜 리넨 원피스, 좀먹은 흔적이 있는 남성용 코트. 그는 옷을 맡길 때마다 그것이 어떤 옷인지, 어떤 천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만지는 것이 단순한 헌옷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직업의 가치를, 나조차 잊고 있던 내 일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의 일에 대해, 나의 손길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잿빛 하루 속에 찍히는 작은 색점처럼 그의 존재는 나의 단조로운 일상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젊은 손님의 등장이 내 잿빛 인생에 어떤 균열을 가져오게 될지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잠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그의 방문이 뜸해진 며칠 동안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문에 달린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익숙한 택배기사의 목소리에도 이웃가게 주인의 방문에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내 실망감에 잠식되곤 했다. 그 짧은 만남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저 친절한 젊은이의 의례적인 관심이었을 뿐인데 나는 왜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그의 다음 방문을 고대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가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퉁명스럽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그의 빈잔에 술을 채워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는 내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나는 그저 소리를 내는 벽이나 다름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고 나는 말없이 그릇들을 치웠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로 나왔을 때 구석에 놓인 재봉틀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따라 저 낡고 고집센 기계가 꼭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제 기능도 제대로 못하며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흉물. 무슨 옥이었을까? 나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 기름때 묻은 공구 상자를 열어 작은 드라이버와 핀셋을 꺼냈다. 인터넷 동영상을 찾아보며 엉킨 실을 풀고 먼지 쌓인 톱니바퀴를 닦아냈다. 한참을 씨름하다 겨우 새 바늘을 끼우고 천 조각을 밑에 대고 페달을 밟았다. 드르륵 드르륵 몇 담 순조롭게 박히는가 싶더니 이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늘이 또다시 부러져 버렸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튀어 내 손등을 스쳤다. 아,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손등 위로 붉은 피가 방울져 솟아올랐다.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서러움과 분노, 지독한 무력감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고장난 재봉틀 따위를 붙들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지? 고칠 수 없는 건 이 기계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인데. 그때였다. 딸랑.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가게의 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들자 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강지훈. 그는 잠시 안을 살피는 듯 하더니 재봉틀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 죄송합니다. 닫은 줄 몰랐네요. 근처를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기에 혹시나 해서. 그는 무언가 잊고 간 물건이라도 찾으러 온 듯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런 나를 보고 그가 성큼 안으로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의 시선이 내 손등의 핏방울에 닿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하필이면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 해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섰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물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간신히 붙들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만 가만히 저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부러진 바늘과 엉망으로 엉킨 실타래가 뒤엉킨 재봉틀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가게 안에는 낡은 냉장고의 모터 소리와 우리의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이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작은 공구들을 집어들었다. 좁은 공간, 우리는 어깨를 맞댈 듯 가까운 거리에서 재봉틀 위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는 것 같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엉킨 실을 풀어내기 위해 핀셋을 움직이다가 그의 손가락이 금속 부품 위를 더듬다가 그만 내 손등을 스쳤다. 차갑고 딱딱한 기계의 감촉과 달리 그의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는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다. 전기에 감전된 듯 짜릿한 감각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내달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역시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춘 듯 했다. 서로의 놀람과 당혹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떠다녔다. 1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았을 찰나의 순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떼고 다시 기계를 살피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미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재봉틀을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마모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품만 구하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내일 맞는 공구랑 같이 다시 와볼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 그가 가게를 나선 후 나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아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온기가 스쳤던 바로 그 자리를. 수십 년 동안 세제와 뜨거운 증기에 시달려 감각마저 무뎌진 줄 알았던 나의 손이 그 짧은 스침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순간이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다. 그의 따뜻했던 손길, 나지막한 목소리,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정체 모를 설렘. 이것은 죄책감일까? 아니면 뒤늦게 찾아온 삶의 작은 선물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이 어두운 방 안을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어젯밤 그가 남기고 간 약속이 희미한 안개 같던 내 일상에 작은 등대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가 정말 올까? 온다면 언제쯤일까? 이런 기다림은 낯설고 어색하고 조금은 두려웠다. 하루 종일 문에 달린 종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질 무렵 나는 그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맥이 빠졌다. 그저 동정심에 던진 예의상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나 같은 아줌마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다.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다림질에 몰두하려던 참이었다. 딸랑. 거짓말처럼 종이 울렸고 문 앞에는 그가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차림이었지만 한쪽 어깨에는 작은 공구 가방을 메고 있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가 멋쩍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바빴다고 황급히 대답했지만 이미 달아오른 얼굴이 내 마음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좁은 재봉틀 앞에 마주 앉았다. 그는 익숙하게 공구를 꺼내 기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가 하는 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쇠부티를 만지는 그의 손은 어제 내가 느꼈던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가 집중할 때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옆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앳되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계속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가 나사를 조이며 툭 하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집 와서부터 꼬박 25년이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가끔 하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물음에는 의례적인 동정이 섞여 있다면 그의 물음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힘들 때도 있죠. 그래도 이게 제 인생인걸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내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다시 기계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저는 사라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의외의 말이었다. 오래된 옷이나 낡은 건물, 필름 카메라 같은 것들이요. 사람들은 다들 새 것만 좋아하지만 저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들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서 미술을 공부해요. 사라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붙잡아두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라져가는 것들, 나 역시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여자로서의 나,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나는 서서히 지워지고 세탁소 주인,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라는 이름표만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수리가 끝난 재봉틀의 페달을 가볍게 밟아 보았다. 드르르륵, 경쾌하고 부드러운 소리. 몇 번을 시험해도 바늘은 부러지지도 실이 엉키지도 않았다. 20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세탁물을 맡기러 오는 것 외에도 종종 가게에 들렀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스케치북을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는 뜻밖의 부탁을 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가게 구석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될까요?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요. 제 작업에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얼떨결에 허락했다. 그는 정말로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시선이 의식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리미를 쥔 손이 어색했고 옷을 개는 동작 하나하나가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세탁물과 씨름하는 동안 나는 점차 그의 존재를 잊었다. 뜨거운 스팀이 뿜어져 나오고 옷감이 마찰하는 소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몸짓. 그것은 나의 일상이었고 나는 다시 그 안에 온전히 녹아들었다. 며칠 뒤 그는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겠다며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가 가게의 풍경이나 낡은 세탁기 같은 것을 그렸으리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스케치북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내가 있었다.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 속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 그림 속의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꼿꼿하게 편 허리, 다리미를 쥔 손의 단단함, 그리고 희뿌연 증기 너머를 응시하는 무심한 듯 깊은 눈빛. 그 모습은 낯설었지만 분명 나였다. 하지만 내가 매일 거울 속에서 보던 초라하고 생기 없는 여자는 아니었다. 그림 속의 나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내는 장인처럼 고요하고 기품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림만 쳐다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 눈에는 사장님이 이렇게 보여요. 아주 아름다우세요. 아름답다는 말. 결혼 전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말을 이렇게 낯선 젊은 남자에게서 듣게 될 줄이야. 그것은 값싼 아첨이나 가벼운 칭찬이 아니었다. 그의 진심이 담긴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구나. 내가 잊고 있던, 아니, 애초에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았던 내 안의 다른 모습. 그는 그저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마치 내 존재 자체를 통째로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가게 문을 잠그고 살림집으로 들어와 곧장 화장대 앞에 앉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립스틱 하나를 꺼내 들었다. 딸의 결혼식 때 한 번 바르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붉은색 립스틱.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입술에 색을 입혔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나였지만 그 작은 붉은빛 하나가 더해졌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 같기도 혹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은 것 같기도 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내 입술의 변화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도 같은 변화를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이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화장하는 여자가 된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조용히 립스틱을 지웠다. 하지만 그 선명한 붉은색의 감촉과 나를 아름답다고 말해주던 그의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작은 변화는 내 안에 생각보다 큰 파동을 일으켰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게를 청소할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날도 생겼다. 지훈 씨가 가게에 들르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옷과 그림, 그리고 오래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 속에는 언어 너머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무언가에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둘 다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슬아슬하고 달콤한 긴장감.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그치질 않았다. 세상이, 동업자가, 심지어는 운수 나쁜 나까지 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외부에 있었다. 나는 그가 던지는 가시 돋친 말들을 그저 묵묵히 받아내며 그림자처럼 지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다.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야 흠뻑 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쿵 하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나를 노려보았다. 술로 벌게진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 뭐야? 그가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그날 나는 지훈 씨가 가게에 들렀던 터라 옅게나마 입술에 색을 바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술과 패배감에 절어있던 그에게 내 입술의 붉은 빛은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보였던 모양이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 시간에 낯짝에 분칠을 하고 앉았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욕적인 말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내가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고함을 질렀다. 내가 밖에서 이 꼴로 구르고 있는데 당신은 집구석에서 고상하게 화장이나 하고 있었냐고. 남편이 망해가는 건 안중에도 없어? 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그의 실패가, 그의 불행이 모두 나의 탓인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보이는 것조차 자신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지난 세월 억눌려 왔던 그의 모든 열등감과 분노가 나를 향해 폭발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지훈 씨가 그려준 그림 속에 기품 있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 서린 남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중년 여자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후 그는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집안은 지독한 술 냄새와 그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더 이상 그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지만 아무 상관없었다. 흐르는 것이 비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홀린 듯 가게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였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분명 안에서 잠갔는데 고개를 들자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걱정이 가득한 얼굴. 지훈 씨였다. 근처 작업실에 있다가 오는데 가게에 불이 켜져 있기에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문이 그냥 열리던데요. 그는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다가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말을 멈췄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젖은 몸으로 성큼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그의 차가운 옷에서 빗물의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수십 년 만이었다. 누군가의 품에서 이런 순수한 위로를 받아본 것은
남편의 의무적인 포옹도 다 큰 자식들의 어색한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듯한 단단하고 따뜻한 품.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토닥여 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내 울음도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가게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창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이었지만 낡은 세탁기들이 놓인 이 작은 공간만은 세상의 끝에 남겨진 방주처럼 고요하고 안전했다. 이제는 가봐야겠다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젖은 그의 손.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만 했다. 내 간절한 눈빛을 읽었을까? 그는 돌아섰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연민과 망설임, 그리고 그 너머의 어떤 깊은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뜨거운 스팀에 뿌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우리는 서로에게 길을 잃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구원에 가까웠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유일한 온기.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고독한 영혼을 서로의 천으로 드는 슬프고도 절박한 행위였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내 몸이, 잊고 있던 내 모든 감각이 그의 부드럽고 서툰 몸짓 아래서 고통스러운 희열과 함께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잔인할 만큼 평온한 아침을 맞았다. 남편은 숙취로 멍한 얼굴을 한 채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부서진 서류 가방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을 뿐 나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무심함에 또다시 상처받고 하루 종일 가슴앓이를 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의 분노도 그의 존재도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내 안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방이 생겼다. 그 방은 비냄새와 그의 천,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강렬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이후 백합 세탁소에 닫힌 셔터 뒤에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가게에 불이 꺼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면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왔다. 우리는 낡은 세탁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 작은 공간에서 세상과 분리된 섬이 되었다. 그는 내게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옷에 얽힌 사람들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는 내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의 역사가 새겨진 작품을 감상하듯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젊고 뜨거운 몸을 안을 때마다 나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면서도 동시에 메말랐던 내 영혼과 육체가 단비를 맞은 듯 생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게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고 나는 그의 스케치북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위태로운 탈선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졸업 작품 준비가 거의 끝나간다는 말과 함께 프랑스의 한 미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애써 담담한 척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미래에 나는 없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시한부 연인이었다. 그 사실은 우리의 만남을 더욱 애틋하고 절박하게 만들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탐하고
더 절실하게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마치 다가올 긴 겨울을 대비해 햇살을 저장하려는 듯이. 내 안의 변화는 이제 나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 아니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어깨를 펴고 꼿꼿하게 걸었다. 단골 손님들은 얼굴이 좋아졌다며 인사를 건넸고 나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였다. 그의 무관심은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나만의 비밀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투명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의 잔소리와 불평은 이제 내 귀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흩어지는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남편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너무나 멀리 있는 타인이 되어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권력의 빈자리를 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고요한 자유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떠나는 날이 왔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이른 오후에 세탁소를 찾았다.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잘 가라고 해야 할까? 어떤 말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무게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가벼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한쪽에 세워두었던 커다란 캔버스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그것은 유화였다. 다림질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예전에 그가 그려주었던 스케치와 같은 구도였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렬했다.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다리 밑판, 그 너머로 보이는 나의 얼굴. 그런데 그림 속 내 눈빛이 달랐다. 예전의 스케치에서 느껴졌던 고단함과 슬픔 대신 그 자리에는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낸 듯한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 사람의 눈빛처럼. 나는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이게 진짜 사장님의 모습이에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선물이에요. 그는 그림을 내게 남겨두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딸랑.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종소리가 유난히 크고 길게 울렸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닫히는 문을,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텅 빈 거리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가게 안에는 그가 남긴 유화 물감 냄새와 나의 깊은 침묵, 그리고 거대한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텅 빈 자리 한가운데에는 그가 남겨준 그림 한 점이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등대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지훈 씨가 떠난 후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가게 안의 모든 사물이 그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그가 앉았던 낡은 의자,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보았던 재봉틀, 그가 남기고 간 그림. 처음 며칠은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의 부재는 가게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무정한 치유사라고 했던가. 날카롭던 슬픔의 가장자리는 서서히 마모되어 희미한 통증으로 변해갔고 그 통증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와 만나 뜨겁게 무언가를 나누었음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남았다. 나는 이제 예전의 박수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시선과 손길은 내 영혼에 새로운 무늬를 새겨 넣었다. 가장 낡고해진 버려질 운명이었던 내 삶이라는 옷감 위에 그는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떠난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나는 가게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다. 전처럼 분노나 좌절감은 없었다. 대신 차분하고 진지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인터넷을 켜고 낡은 기종의 재봉틀 수리 영상을 수십 개 찾아보았다. 작은 공구들로 조심스럽게 기계의 덮개를 열었다. 복잡하게 얽힌 부품들, 묵은 기름때와 먼지.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들여다보기를 회피해왔던 내 마음속 같았다. 나는 몇 시간에 걸쳐 부품 하나하나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했다. 손톱 밑에 시커먼 기름때가 끼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립을 끝내고 떨리는 마음으로 페달을 밟았을 때 드르르륵 경이로울 만큼 부드럽고 일정한 소리를 내며 재봉틀의 바늘이 움직였다. 나는 자투리 천 위에 한 줄, 두 줄, 직선과 곡선을 따라 끝없이 박음질을 해보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엉킴도 없이 나아가는 바늘땀. 그것은 완벽한 부활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 인생을 고쳐줄 사람은 지훈 씨도 남편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내 손으로 스스로를 수리해낸 것이다. 그날 저녁 남편은 여느 때처럼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저녁 국이잔에 텔레비전 소리가 크네 하는 의미 없는 불평들. 예전 같으면 입을 다물고 그의 기분이 나아지기만 기다렸겠지만 그날의 나는 달랐다. 나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늘 순종적이던 아내의 입에서 처음 듣는 방역이었을 것이다. 그는 무어라 소리치려다 내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평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혼을 하자는 통보도 싸움을 걸자는 선전포고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겠다는, 더 이상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살지 않겠다는 나의 독립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가게의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자리를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훈 씨가 그려준 유화를 걸었다. 캔버스를 거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단단했다. 그림 속에 나는 창밖의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갈 앞으로의 나를 고요히 응시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구경했다. 그들은 그림 속의 기품 있는 여인과 가게 카운터에 무심히 서 있는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요. 저 그림 속 여자가 바로 나예요. 그림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림처럼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수리된 재봉틀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창가에 걸린 그림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남편과 계속 살게 될지 아니면 정말로 홀로 서게 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내 안에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힘이, 그리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자라나고 있었다. 백합 세탁소의 낡은 간판 아래 나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